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담아두려 하면 썩고 흐르게 두면 비로소 맑아진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락처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는데 막상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전화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아래로 넘기다가 결국 아무도 누르지 못하고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이 바로 외로움의 민낯입니다. 많은 이들은 외로움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만날 이가 적어서 쓸쓸하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모임에 나가면, 더 넓은 인맥을 쌓으면, 더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진짜 뿌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길 바라는 그 기대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자랍니다. 마치 풀씨가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편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 연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마음은 더 자주, 더 깊이, 더 먼저 연락해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떠올려 주기를,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내 마음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소리 없이 마음의 온도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낮아진 온도는 어느새 관계 전체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라 원대한 뜻을 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겠다는 열정이 가슴 가득했고 그 열정의 크기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남달리 컸습니다. 함께 밤새워 학문을 논하며 뜻을 나눈 벗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조정의 동료들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 앞에서는 사심을 버리고 힘을 합쳐줄 것이라 의심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정치적 풍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등을 돌렸고 생사를 함께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이들마저 어느 순간 침묵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가장 오래 아프게 한 것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기대의 높이였습니다.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저만큼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 이 정도의 진심을 주었으니 비슷한 무게의 진심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예측이 산산이 부서질 때마다 외로움은 한 겹씩 더 두껍게 쌓여갔습니다. 배신보다 더 쓰라린 것은 기대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작고 습한 방에서 정약용은 비로소 이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 받지 못한 것에 자꾸만 눈이 갈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을 낳고 실망이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이 다시 외로움을 키우는 순환의 고리 말입니다. 이 쇠사슬 같은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곁에 두어도 아무리 자주 연락을 주고받아도 마음의 허기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외로움을 사람의 수로 해결하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모임, 더 잦은 연락, 더 화려한 인맥으로 이 텅 빈 자리를 메우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채우고 싶은 어떤 기대인지를.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그대는 예상치 못한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학문에 밤낮 없이 정진하고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뜻을 펼치려 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의 깊이만큼 크게 기대했으며 기대의 높이만큼 깊이 실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쓰디쓴 현실을 그는 벼슬길의 풍파 속에서 뼈아프게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너도 이만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무언의 저울이 마음 한편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니 너도 그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관계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제때 결제되지 않을 때 서운함과 분노와 외로움이 차례차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정약용이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마주한 것은 바로 이 붙잡는 마음의 허상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잘나가던 전성기 시절 그의 곁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학문의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젊은이들, 귀한 인연을 맺고 싶어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함께 경서를 논하자며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벗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배령이 한양에 떨어지는 그 순간 마치 한여름 소나기 뒤에 썰물처럼 사람들은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것 같았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새벽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이 현실을 인간의 타고난 냉정함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으로 야박하다고, 권력 앞에서 의리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고 깊이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강진에서 홀로 보낸 세월이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냉정함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의 무게,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그 힘 자체가 더 큰 문제였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 안의 것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고운 모래를 세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리듯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대로 관계가 흘러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상대방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만의 삶이 있고 그만의 사정이 있으며 그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붙잡으려는 마음은 더욱 강해지기 쉽습니다. 남은 시간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자각, 젊은 날처럼 새로운 인연을 가볍게 만들어 갈 수 없다는 현실, 기존의 관계라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조바심이 마음을 점점 조여옵니다. 자녀에게, 오랜 배우자에게, 수십 년 함께한 친구에게 더 자주 연락하라고, 더 자주 얼굴을 보자고, 왜 요즘 일이 소홀하냐고 은연중에 채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채근이 역설적으로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숨 쉴 틈이 필요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면 관계는 의무가 되고 맙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정성스럽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깨달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썼지만 원망보다는 따뜻한 당부를, 요구보다는 진심 어린 격려를 담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보고 싶다는 직접적인 말보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것으로, 아비는 충분히 기쁘다는 말을, 왜 찾아오지 않느냐는 한탄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을 택했습니다. 붙잡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대는 요즘 무엇을, 아니 누구를 가장 세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 붙잡음이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기대가 실망을 낳고 실망이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이 다시 외로움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그대의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갇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그대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놓아주는 그 순간 진짜 연결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사건과 함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이나 상실처럼 뚜렷하고 분명한 원인이 있을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외로움은 일상 속 작은 말들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 예상보다 늦게 돌아온 답장,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상대의 반응,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쌓여 어느 순간 마음 한편을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니? 연락 좀 더 자주 하지 그러니?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이 말들의 표면에는 분명 걱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아래에는 다른 감정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데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너는 왜 선뜻 잡지 않느냐는 서운함. 나의 존재가 내 바쁜 일상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도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한양에 남은 벗들과 동료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의 소식이 궁금하다고, 이곳 강진의 형편을 알리고 싶다고, 함께 밤새워 나누던 학문 이야기가 그립다고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처음부터 드물었고, 가끔 오는 편지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안녕하냐는 한 줄 안부에 지나지 않는 글을 펼쳐들 때마다 정약용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그 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답장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 하나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고 기대했던 따뜻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날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린 모임에서 한껏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혼자 돌아오면 더 깊이 공허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왜 더 외롭게 느껴지는지, 그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왜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지 알 수 없어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고 북적이는 자리에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닿는 순간은 의외로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말을 나누고는 있는데도 진심이 닿지 않을 때 더 깊고 쓸쓸하게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강진 들판에서 만난 농부들과 나누는 짧고 소박한 대화가 때로는 한양 시절 조정에서 벌이던 장황한 논쟁보다 훨씬 더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연결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부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요구합니다. 잘 지내냐고 묻지만 실은 내가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별일 없이 평안하냐고 묻지만 실은 나를 잊지 않았느냐고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질문들이 상대에게 은연중에 전해질 때 안부는 더 이상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압박을 느낀 상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 이 점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왜 답장을 하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대신 바쁜 중에도 몸과 마음, 건강히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재촉하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자는 담담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는 안부와 확인의 미묘한 차이를 알았습니다. 진짜 안부는 상대의 안녕을 진심으로 비는 것이고 확인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대는 지금 안부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연락이 없느냐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외로움이 일상의 작은 말에서 조용히 자란다면 그 외로움을 줄이는 것도 결국 말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할 일이 있다면 확인이 아닌 진심 어린 안부를 한번 건네 보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확인하려 들지 않는 그 담백한 한마디가 차갑게 굳어 가던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아는 사람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마음이 쉴 자리 하나 없을 때 외로움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루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이며 그 깊이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관계의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를 찾던 수많은 이들, 함께 학문을 논하고 정사를 의논하던 동료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나누던 친척들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강진에 남은 것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관계의 폭만 놓고 보면
그보다 더 좁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과 나누는 대화, 때때로 찾아오는 제자들과의 글 공부, 멀리서 드문드문 도착하는 가족의 편지, 이 적은 연결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명을 상대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마음은 더 자주 평온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던 긴장이 사라지고 적은 사람과 깊이 머무는 고요함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머무름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때 다른 곳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느라 상대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시간을 함께해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연결은 생기지 않습니다. 10분을 함께해도 그 10분 동안 온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은 닿습니다. 정약용은 글을 쓰고 사유를 다듬으며 자신만의 머무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학문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중심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가와 인정에 기대지 않고 내면의 질서를 스스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쓴 그의 글에는 원망보다 성찰이, 분노보다 이해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관계를 넓히려 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락처를 늘립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관계의 수가 반드시 외로움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관계에 쏟을 수 있는 마음은 얇아지고 얇아진 마음으로는 진정한 머무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폭보다 관계의 머무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기보다 이미 있는 관계를 깊이 가꾸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깊이 만나는 벗 하나가 일주일에 여러 번 피상적으로 스치는 여러 지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온 정성을 쏟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많은 일을 가르치기보다 적은 이와 깊이 교감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요즘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많은 관계 사이를 바쁘게 오가느라 정작 한 곳에도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로움이 관계의 수가 아니라 머무름의 깊이에서 갈린다면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더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겠다고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이고 때로는 상처를 피하려는 도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진짜 지혜는 사람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실려있는 무게를 가볍게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당하기 전까지 참으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함께 정사를 논하던 동료들, 학문의 길에서 만난 지적인 벗들, 혈연으로 이어진 가까운 친척들, 지방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만난 관리들까지 그의 관계망은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령이 떨어진 후 그 관계들 중에서 실제로 끝까지 남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에 따라 가까이 왔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소리 없이 멀어진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관계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관계는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어떤 관계는 삶을 천천히 소모시킵니다.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바닥까지 빠지는 관계입니다. 대화 내내 비교와 평가가 보이지 않게 떠돌고 헤어진 뒤에도 그때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도는 관계입니다. 내가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런 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면 마음의 힘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정약용이 제자를 가르칠 때 가까이 할 사람을,
특히 신중히 고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진심을 다해 임하는 이에게는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이름값이나 얻으려는 이에게는 분명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아무 곳에나 흩뿌리듯 쓰면 정작 마음을 온전히 써야 할 곳에서 힘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관계에 거는 기대를 조정하고 내가 쏟는 에너지의 양을 현실에 맞게 다시 배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볍게 스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관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적당합니다. 깊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서로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관계를 억지로 들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이유로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거운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관계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반드시 현재의 연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세월 따라 변하고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며 한때 잘 맞았던 관계가 지금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이 불편한 진실을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뜻을 함께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벗 중 일부는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남은 힘을 진짜 연결이 살아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대는 지금 의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관계를 억지로 들고 계십니까? 그 무게가 그대의 하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조정하고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다시 배분해 보십시오. 가벼워진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숨 쉴 틈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관계도 살아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기대가 가장 큰 곳입니다. 기대가 큰 곳이 상처가 큰 곳이고 상처가 큰 곳이 바로 외로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낯선 이의 무관심은 담담하게 넘기면서도 가까운 이의 작은 소홀함. 하나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그 차이는 거기에 건 기대의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클수록 외로움도 깊습니다. 정약용도 이 진실을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낯선 강진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남은 가족과 벗들의 소식이 뚝 끊길 때, 애타게 기다리던 편지가 좀처럼 오지 않을 때, 소식은 오되 예상했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멀리 있어 당연히 연락이 어려운 사람보다 마음이 가까웠기에 더 많이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갔습니다. 왜 안 와? 왜 연락이 없어? 왜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상대를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기고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나는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점을 의식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있는 힘껏 억누르고 바쁘면 괜찮다. 건강만 잘 챙겨라. 내 앞가림 잘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문장들을 선택했습니다. 원망을 키우기보다 마음을 다잡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며 눈이 빠지도록 한양 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요구로 바꾸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애썼습니다. 관계는 요구가 아니라 숨 쉴 틈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오랜 세월 끝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의 높이를 낮추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해 주길 바라는 사랑에서
상대가 편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도 괜찮다고 너그럽게 허락하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를 묶던 끈이 느슨해지고 그 끈이 풀리면 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연락이 왔는데 짧고 무심한 내용이면 이성적으로는 바쁘겠거니 이해하면서도 감정은 어김없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정약용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글로 정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바람이 현실적인지, 이 기대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 되면 감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관계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도 안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평온함이 생깁니다. 관계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가야 할 곳과 빠져야 할 곳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생기면 외로움은 줄고 마음의 여유는 늘어납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을 말로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안 오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들이 상대를 묶는 끈이 되고 있다면 오늘 그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바쁘면 괜찮다. 건강만 챙겨라. 이 담백한 한마디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숨 쉴 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기다립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외로움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상대에게 묶여 있고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기다림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기다렸습니다.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유배가 풀리기를, 가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하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누군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의 고리를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작은 연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과 글을 읽으며 가족에게 꾸준히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연결들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 나누는 대화, 한 줄 두 줄 적어 내려가는 글, 소식이 닿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내는 편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큰 사건이 고독을 깨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칙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노년의 연결은 거창한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반복되는 루틴에서 연결이 생깁니다. 하루에 한 번,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 안부를 한 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동네 사람들 얼굴을 익히는 것. 한 달에 한 번, 부담 없는 만남을 미리 잡아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기다리는 곳에서 만드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 상대도 나를 생각한다면 먼저 연락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관계가 움직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꾸준히 편지를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답장이 올지 모르면서도, 소식이 제대로 전해질지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는 썼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연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읽든 읽지 않든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루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작은 연결을 만들기 위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별일 없지, 건강하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동네를 산책하며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기다림에서 만들므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대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지는 것이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이기는 선택이라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 아주 작은 연결을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대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다루는 진짜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외로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외로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 벗들과 학문을 논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슴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하루를 살았고 글을 썼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에 머무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깊이 닿는 한두 관계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가족, 유배지에서 만난 진심 어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로는 늘 앉아 글을 쓰던 그 방이 있었습니다. 시간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독서와 사색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의 마음의 둥지가 되어 외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습니다. 노년에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는 많을 필요 없이 정말 깊이 닿는 한두 관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벗일 수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굳이 많은 대화가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장소로는 내가 자주 들르는 단골의 자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동네 커피집이나 공원 벤치, 도서관의 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낯익은 풍경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시간으로는 나만의 고유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 저녁에 일기를 쓰는 시간, 잠들기 전 책을 읽는 습관.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삶은 멀리 도망치는 여행이 아닙니다. 하루를 잘 마치고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이 되려면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 외로움이 와도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 그것이 있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벼슬을 다시 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현에서 조용히 글을 쓰며 적은 사람과 깊이 교감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에 삶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대는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고 하나를 조용히 이어볼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것은 상대에게 건 지나친 기대입니다. 이어볼 것은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시간이든 그대만의 머무름의 자리를 하나 정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있으면 외로움은 와도 머물다 갈 뿐 그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